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1월 셋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1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네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보도는 19일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그 지난 17, 1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서 지난해 12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소집한다는 결정이 발표된 바 있었고요. 안건도 이미 예고된 내용들입니다. 네. 5가지인데 내각의 2022년 사업 정연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2022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또 하나가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 안건이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 정연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안건이 조직 문제입니다. 이 통상적인 최고인민회의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 17회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그중 9번은 참석하고 8번은 불참했습니다. 네. 특히 그 상반기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경우처럼 주로 예산이나 법안 통과 등 통상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뭐 불참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해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내각사업 평가, 그리고 국가예산 결산, 법령 제정 등이 논의되고, 지난해 말에 진행됐었던 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법제도 뒷받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고인민회의는 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 그리고 법령 개정과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계획, 예산 심의 승인 권한도 있고요. 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 국무위원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거나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국가기관들은 헌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통상 우리 국회 기능하고 비교를 하곤 하는데 5년 임기의 선출직 대의원이 국회의원처럼 활동하는 등 유사점도 있습니다. 다만 북은 당의 영도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전에 열리는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 당 전원회의 이런 당의 주요 결정을 법 제도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결정된 내용 중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었나요? 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면서 특징이 금액을 밝히질 않습니다. 네. 그 전년 대비 증감 규모만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해 대비로 올해 국가 예산 수입이 1.7% 증가했고, 국방비 예산은 전년과 유사하게 총 예산 대비 15.5% 규모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 분야의 비중은 총 예산의 45% 책정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설이나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경공업과 수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사업비 등 각 부문에 걸쳐서 2022년보다 소폭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그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렵다면 이 가능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물론 그 이번 보고에서 일꾼들에게 요구한 것이 당이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동료도 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데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그 작년 말에 있었던 6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그 정비 보강 전력을 2023년 올해 기본적으로 끝내겠다는 걸 올해 중심 과업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해야 될 경제 지표 또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12개의 중요 고지를 올해 기어이 점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초부터 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 분위기가 가열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주적 발언으로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김 기자, 외교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이니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뒤치다꺼리하는 게 외교부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해명을 할래야 좀 논리적으로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을 거고요. 외교부는 일단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된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그런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부터 좀 이 해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어쨌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의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란과 중동의 역사 또 최근 기류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 발언을 심각하게 주시하며 평가 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밝혔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좀 차이가 네, 있죠. 또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외교부는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고 이란 측도 납득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란 측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국제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해 이제 이번에 이란의 석유 대금을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이란 측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만큼 날만한 상황이에요. 예. 외교부도 난감한 상황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견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좀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란이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했고 또 우리는 주 서울, 주 한국,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양쪽이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우리 측이 이제 이란 측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초치를 당했으니까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 관계하는 무관한 발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적이라고 발언해놓고는 뭐 상관이 없다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했으니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화를 키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해명을 이란 측이 납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후 수습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내부 시스템이 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뭐 실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빨리 바로잡아주고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고 바로잡는데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좀 내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부가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바쁘지만 사실은 통일부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사실 윤 대통령 발언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적이 이란이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한 대목도 사실은 큰 논란거리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북한을 적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남북 대결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발표하는 꼴입니다. 듣고 보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밖에 나가시면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뭐 보통 국제적으로 비판적 여론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교적인 큰 기조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국제적 협력을 구하는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란과 관계가 악화하면 현지 교민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작지 않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변명, 핑계, 난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으라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외교 참사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외교부에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예,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 토론회 이후에 조금 변동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 10일 이제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의 기금을 출연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이렇게 제시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도 반발하고 국민적 이런 분노도 좀 샀는데요. 네. 이 결과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16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한일 국장 협의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정부 해법안이 협의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국회 공개 토론회 등의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판결 배상금을 갚아주는 이른바 대위변제 그런 방식 일본이 좋아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이런 방식대로 한다면 일본이 마다할 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일 국장 협의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이제 현지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른 논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당국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과와 기여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가 돼야 발표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네. 잠깐 커트. 아이고, 그렇게 내가 말씀하시니까 미리 말을 질문을 못하시네. 말이 너무 나가버렸는데. 아니면 계속 그냥 쭉 해버리시면 아니 어떤 내용이시죠? 다시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 지시한 겁니다. 국내 여론을 감안하고 뭐 네. 그냥 해버리셨으면 되는데 네. 저 질문하라고 기다리시니까 네,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반복. 잠깐만요. 딱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 당국자가 말하기를 사과 기여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일본의 성인 호응 조치를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여론을 감안하고 피해 당사자인 원고 측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뭔가요? 외교부 관계자가 이제 17일 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관 협의회 등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기금의 기여, 그 다음에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수용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취해온 태도를 본다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배의 수준을 치는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의 그 원칙적인 입장을 일본 측에게 제대로 제시했으니까 일본 측의 입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디 이제 일본이 조금만 양보하더라도 그것을 타협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본 측의 배상과 사과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제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반은 김치관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